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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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수진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보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분석해드릴 보험 전문가 유수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구세진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장 분석 전문가 구세진입니다. 네, 좋습니다. 보장 분석 전문가, 오늘 또 보장 분석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하진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논리적인 보험 마스터 이하진입니다. 네, 논리적인 보험 마스터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논리적인 보험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간병보험인데요. 유수진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보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분석해드릴 보험 전문가 유수진입니다. 네, 자,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간병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해서 좀 필요한 보험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암보험, 종신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병인 보험은 새로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병 문화에서 가장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간병 비용이었습니다. 간병비는 해마다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간병인을 한 달 사용하게 되면 간병 비용만 월 38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자신이나 가족 누구에게 병 간호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는데요. 나머지 가족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하는 보험이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을 통해 의료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간병인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사실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 하루에 간병비가 얼마나 드는 건가요? 네, 사실상 간병인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2023년 기준 자료를 보시면 개인 간병을 고용할 경우 월 37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12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간병이 필요한 나이는 65세 이상이 8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자료를 보면 간병비가 65세 이상 중위소득 224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40대 자녀 소득이 588만 원인데 60%가 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는 꼭 필요합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병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가족 모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간병인 보험으로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나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건지 이번 기회에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에는 지원일당과 간병인 사용일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원일당은 간병인 필요 시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거고, 간병 사용일당은 간병인 필요 시 직접 간병인을 고용 후 보험사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 우리가 연락을 하면 간병인을 바로 보내준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하지만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점으로 48시간 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간병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전용 어플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수수료가 있으니 잘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플에서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병인 이용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회사로 전화하셔서 준비 서류를 꼭 안내 받으셔서 청구 시 빠지는 서류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족 간병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간병인 등록을 하고 또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과 지원일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먼저 간병인 지원일당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입니다. 장점으로는 간병인을 보내주니 간병인을 구하는 번거로움이 없고요.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48시간 안에 보내주는 거라서 계획된 입원이 아니라면 하루나 이틀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일당은 비갱신형이 없고 보험료가 계속 바뀌는 갱신형만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입원을 할 경우 개인 간병인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정해진 입원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상해로 다쳐서 간병인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그 당일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간병인을 보내주셔서 그 지인 자녀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더구나 코로나 시점에 다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줘서 가족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간병인 보험은 꼭 있어야 한다는 걸 느꼈고요. 네, 정말 안심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재치가 빠르시네요. 간병인 지원일당은 갱신형 상품으로만 있다는 게 단점인데요. 갱신 시점에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납입이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간병인 지원 일당 말고 또 다른 건 어떤 내용일까요? 다른 하나는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장점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직접 고를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비갱신 상품도 있고요. 갱신 상품도 있습니다. 단점은 차후 간병인 사용 비용이 인상된다면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보다 지출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병 비용 간병인을 골라야 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을 원하시면 간병인 지원일당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납입하는 보험료 변동에 상관하지 않고 같은 보험료를 원하시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병인 지원일당 보험과 사용일당 보험에 대해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이 두 가지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만약에 전문가님께서 이 부모님을 위해 간병보험을 선택하신다면 간병인 사용일당과 지원일당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그리고 그 이유도 간략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보험을 선택한다면 간병인 지원일당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병인 지원일당 혜택도 보았고요. 저희 엄마가 상해로 다치셔서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그 당일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간병인을 보내주셔서 저희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보험도 사실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을 못한다면 안 되겠죠. 자, 이 보험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보험료 금액이 변동되는 게 부담스럽다면 납입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갱신형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 아프고 나이가 어릴 때 준비하셔야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아프시기 전에 부모님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미리 자녀분들이 준비를 해두시는 건 어떨까요? 간병인 지원일당, 사용일당 모두 나이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든든하게 간병보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간병보험에서 지원일당과 사용일당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지원이 되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지원일당은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30일이나 180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180일을 사용일당은 각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80일 정도라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키포인트가 될 주의점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노후와 죽음이죠. 하지만 피할 수 없다고 해서 대비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편안한 노후와 내 가족을 위해서 간병보험을 꼭 준비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병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보장 분석입니다. 구세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보험 보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비보험을 포함한 기본 보험들은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내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보상을 받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사회자님은 본인 보험이 어떤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저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몇 번 청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내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는 내가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요. 병원을 다녀온 후 보상 청구할 게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 거죠. 막상 아프고 나서 내 보험을 확인해 보니 보상 받을 게 없는 게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겠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아프고 나면 보험에 가입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너무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찾아봤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 즉 아프기 전에 반드시 보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 지인 또는 가족이 아픈 사람이 생겨서 위험에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내 보험을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처음으로 아프신 분이 본인이라면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엉망으로 가입돼 있는 보험을 탓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이 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표에서 보신 것처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본인의 보험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면 갱신보험, 변동되지 않는다면 비갱신보험이고요. 비갱신보험의 경우 보통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90세, 100세 정해진 만기 기간 동안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갱신형 보험은 조금 다른데요. 갱신형 보험 중에 예를 들어 20년 납입을 하시고 만기가 100세인 경우 20년만 납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20년마다 갱신이 되는 더 높은 보험료로 100세까지 쭉 내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즉,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 변동되는 보험료를 평생 납입을 하시면서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3년 갱신형 보험을 30세에 가입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경우 30세부터 33세까지의 위험률을 산정해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 30세에서 33세까지는 굉장히 젊기 때문에 발병 위험률이 낮아 보험료가 저렴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3년 갱신이다 보니 3년마다 위험률을 재산정하는데 보험료가 100세까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발병률이 높아지는 50대에서 60세가 되시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갱신되어 인상될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비싸지만 그 초기 보험료가 가입 시 결정된 후 변동되지 않는 점,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요. 단순히 초기 보험료만 비교할 게 아니라 갱신형 보험과 같은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실 게 아니라 납입 기간까지 고려해서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셔야 되세요. 네, 그렇군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이 갱신보험이라고 해도 사실 갱신이 많이 안 된다라고 본 것 같은데, 총 내는 금액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갱신보험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지금 당장 보이는 보험료만 보시면 저렴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표를 보시면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준인데요. 보시다시피 비갱신형은 내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30세에 23,520원을 23,520원으로 시작을 하고 납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금액 변동 없이 50세부터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 갱신형은 30세 때는 아주 저렴한 1,710원으로 시작하지만 36세에는 3,840원, 50세에는 13,440원, 80세 만기에는 65,160원으로 비갱신형보다 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른 게 보이시죠? 총 내는 보험료로 계산을 해보면 비갱신형이 564만 4,800원, 갱신형이 1,483만 7,040원으로 갱신형으로 가입 시 비갱신형보다 총 919만 2,240원을 더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30세 기준으로 갱신형 보험이 월 보험료 자체는 저렴하겠지만 총 납입 기간을 비교하면 비갱신 보험이 갱신형 보험보다 총 납입 금액 보험료가 약 900만 원 정도 저렴한 걸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마냥 갱신형 보험이 좋지 않은 보험이다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갱신형, 비갱신형 부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진단비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순으로 나오는데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높은 질병이 암이라는 게 보이시죠?
실제 남녀를 불문하고 암 발병률이 40%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자기 부담금으로 암 치료를 하실 게 아니시라면 암 보험은 꼭 있으셔야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암 보험이 전부 다 같진 않다는 거예요. 암 보험 중에서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소외감, 유사암 등이 잘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보험사 약관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같이 제자리암은 유사암으로 분리되고 일반암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전부 보장을 받으시려면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등 모든 암에 대한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암보험이라고 해서 특약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의 다음 순위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이 특약에 따라서 보장이 다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인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 진단비 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 뇌졸중, 그리고 경미한 질환까지 모두 포함하는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이 돼 있으셔야 뇌혈관에 대한 100%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심근경색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협심증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가입이 돼 있으셔야 협심증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요새는 부정맥, 심부전,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을 포함 각종 진단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꼭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암은 일반암과 유사암 그리고 소외감 진단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혈관 쪽으로는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진단비 외에 확인해 봐야 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수술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중대 질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발병률이 높고 치료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진단비를 준비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상해로 인해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수술비로 지출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질병, 상해, 수술비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보험을 점검할 때 수술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만 좀 확인하면 되나요? 수술비라는 단어가 포함된 특약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각막 이식 수술, 충수염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이런 특정 질병만을 보장해주는 특약 이름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데 이렇게 특정한 질병만을 보장해주는 특약이 아닌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로 준비하셔야 되세요. 그렇죠.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준비를 좀 꼼꼼히 해야 할 텐데, 그럼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어떤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자료를 보시면 질병,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 질병 수술비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우선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 질병 상해 수술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질병과 상해로 받는 수술에 대해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요.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 보장 금액이 적다는 게 단점이세요. 네, 범위는 넓은데 금액은 적다라는 단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특약들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질병, 상해 수술비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약으로 종수술비가 있는데요. 종수술비에는 1에서 5종, 1에서 8종 수술비가 있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수술 종류, 위험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숫자가 낮은 1종은 가장 낮은 위험률의 수술이고 가장 흔하게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위험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5종 수술비는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는 개두술이나
복부를 열어서 하는 개복술 등을 했을 때 지급하는 수술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고객님들께서 숫자가 더 높기 때문에 8종 수술비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요. 숫자가 높다고 좋은 담보가 아니라 각각의 특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에서 5종 수술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수술 방법이 관열인지 비관열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1에서 8종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수술을 구분하지 않지만 그 담보의 가장 큰 단점은 비급여 수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비급여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엔대 질병 수술비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또 어떤 특약인가요? 네, 엔대 질병 수술비는 각 회사별로 111대, 117대, 145대 같이 회사별로 각각 다른데요. 엔대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한다는 특약이에요. 여기에 회사별로 엔대 범위와 고액 보장의 항목을 꼭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가령 A 보험사가 췌장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최대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반면 B 보험사는 같은 수술을 했을 때 A 보험사의 2분의 1밖에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듯 겉으로 숫자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숫자보다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담보, 범위, 금액을 비교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엔대 질병 수술비는 수술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는 종수술과는 달리 해당 질병에 따라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술 위험도가 높아 고액 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술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단 종수술비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꼼꼼하게 또 특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 갱신형, 비갱신형, 그리고 진단비, 수술비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전문적인 보장 분석가를 통해 꼭 본인 보험을 더 늦지 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 확인하시고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혹은 소외감 진단비 모두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신장 진단비로 가입돼 있는지도 꼭 체크하시고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등 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증권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과 가족력을 고려해서 상담을 하시고 최대한 나에게 맞게 준비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해 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보장 분석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주제는 바로 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자, 우리 이하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 혈관 질환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좀 영 좋지 않은데요.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혈관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대표적인 3대 질환인 암, 뇌, 심장 중에서 암을 제외한 뇌, 심장의 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 분들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혈관 질환입니다. 사망률 2위, 4위에 해당하고 있는 만큼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혈관 질환, 이젠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좀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겨울철에 특히 많이 좀 발생한다고 해요. 이 혈관 질환들, 어떤 질환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로는 추운 곳에서 갑자기 따뜻한 실내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찬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그렇게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이 터질 위험 또한 증가하게 되고 우리가 소위 피떡이라고도 부르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혈전이 생긴 상태였다면 뇌졸중과 뇌경색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혈관에 막 피가 끈적끈적해진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요. 이렇게 혈관에 대한 위험성, 두 번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로는 운동량 감소로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겨울철은 아무래도 추워지다 보니까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반대로 야외 활동은 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활동량과 운동량이 줄어들면 혈류 흐름이 둔화되면서 혈전 또한 쉽게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우리 MC님은 지난 연말에 회식 많이 하셨나요? 지난 연말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고요. 네. 네, 술도 많이 먹고 과식도 많이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겨울철 혈관 질환이 생기는 세 번째 이유가 또 여기에 있기도 하는데요. 연말연시에 회식으로 인해서 과음과 폭식을 하기 쉬운데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면 혈압 조절이 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혈관 질환을 말하기에 앞서서 고혈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우리 MC님 혈압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는 다행히 혈압은 정상 수치에 있는 것 같아요. 120에 70 정도 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정상 범위시네요. 저도 항상 정상 범위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정상 범위 혈압은 80에서 120입니다. 혈압이 80 이하거나 120 이상이면 지속적으로 혈압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남성은 3명 중 1명, 여성은 4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30%요? 근데 이게 30세 이상 남녀의 비율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젊은 연령대인데 수치가 정말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무서운 고혈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고혈압은 혈관 내 압력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고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당연히 혈관 질환의 위험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고혈압 하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잖아요. 이런 고혈압 사실 요즘에는 연령층이 너무나 다양하게 발병이 되고 있는데 이 고혈압의 발병 원인이 있을까요? 네, 고혈압은 유전적인 원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부모나 형제 중 한 명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고혈압을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 유전자 변이가 그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후천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 음주 흡연, 스트레스, 비만, 칼륨 섭취 부족,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네. 짜게 먹는 습관 하시니까 제가 괜히 마음이 찔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 고혈압 이렇게 증상도 없고 또 발견도 늦는다고 하니까 정말 시한폭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혈압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서운 고혈압, 사실 고혈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병들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혈관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혈압이 높아지면 결국 혈관이 손상되고 있다는 적신호가 켜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뇌와 심장이 망가지게 되고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어 심장병 사망 위험도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 뇌와 심장 쪽으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거군요. 고혈압도 무서운데 이 고혈압 하면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병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은 또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당뇨병도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많이들 앓고 계신 만성 질환인데요. 고혈압 환자가 3명 중에 1명이라면 당뇨병 환자는 10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이 당뇨도 마찬가지로 당뇨 그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욱 무서운 질병이에요. 망막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모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당뇨성 망막병증, 혈류를 막으면서 생기는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 흔히 당뇨발이라 불리는 족부병증은 심할 경우 절단하기도 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네. 당뇨병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지를 절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 같은데요.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 확실히 좀 보험으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혈관 질환 관련 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혈관질환 보험에는 뇌혈관 질환 보험이 있고 심장 질환 보험이 있는데요. 먼저 뇌혈관 질환의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혈관 관련 특약 종류로는 뇌출혈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뇌출혈 진단비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진 경우에만 진단비가 지급되는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특약입니다. 뇌졸중 진단비는 뇌경색을 포함한 대뇌 협착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뇌혈관 진단비는 뇌출혈, 뇌졸중 이외에도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까지 모두 보장을 해주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의 이름입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좀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보다 먼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란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그리고 막히고 심장 근육에 충분히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등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에 속합니다. 네,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을 다 보장해 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음.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질병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부정맥과 심부전입니다. 성인의 심장은 1분에 약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규칙적으로 뛰는데 심장에 전달되는 전기 자극에 문제가 생겨서 지나칠 정도로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심부전, 그리고 부정맥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심부전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시다시피 심장에는 아주 많은 혈액이 모여 있습니다. 그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심부전은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 이후에 발병률이 집중되며 주로 기름진 음식이나 흡연, 잦은 음주, 적은 활동량으로 최근 5년 사이에 발병률이 1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발병률이 또 증가됐다고 하니까 더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의 경우에도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심장질환 통계표를 보시면
허혈성 심장 질환이 전체 심장의 55.8%, 기타 심장이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정맥은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으신데 요즘은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으로 젊은 나이에도 부정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정맥 환자가 대략 41만 명, 심부전 환자가 대략 14만 명이라고 하니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에 저는 32세 여성분께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케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부정맥과 심부전이라는 질병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런 병을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부정맥 진단비, 심부전 진단비까지 보장하는 심혈관 진단비로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보험사마다 특약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름이 다 다르다니까 여러분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장 범위가 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보장 범위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앞서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인 심장질환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뿐만이 아니라 심부전증과 기타 부정맥, 심근병증, 심장염증 질환, 심장판막증, 심장판막 협착증까지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으로 여러분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 보장인데요. 보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일단 진단비와 수술비로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은데요. 혈관 질환으로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스텐트 기기가 영구적인 장치가 아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시술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치료비도 많이 들게 됩니다. 네. 스텐트 삽입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텐트 삽입술이란 막힌 혈관을 찾아낸 뒤에 그 안으로 가느다란 도관을 삽입해서 풍선을 넓히고 스텐트라는 철망을 넣어 혈관을 수리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시술 후 합병증이 없을 시 대부분 일주일 내로 퇴원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뇌와 심장의 수술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피를 본다 하여 관혈, 즉 몸을 여는 관열 수술과 그렇지 않은 비관열 수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비관열 수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혹시 내 보험의 약관에서 관열 수술만 보장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험을 좀 꼼꼼하게 구성하셔서 도움이 됐던 사례도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있습니다. 60대 중반 여성분이셨는데요. 1세대 실손보험 하나만 갖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비가 20만 원대 후반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였고 고혈압과 고지혈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세대로 실손을 전환을 해드리고 그 차액만큼 혈관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뒤에 스텐트 삽입술을 하시게 되셨고 제가 진단비와 수술비 2번 모두 청구해드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렇군요. 다행히 또 잘 보장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자, 그러면 이 진단비와 수술비 말고도 다른 보장이 또 있을까요? 네, 요즘 새로 나온 특약 중에 2대 주요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혹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혈전용의 치료를 받는 경우, 상급병원, 종합상급병원의 중환자실을 이용한 경우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없이 모두 다 보장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그래요? 2대 주요 치료비,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전문가님? 네,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아, 네, 2대 주요 치료비가 중요한 이유는 뇌와 심장으로 인한 수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심장 수술은 3,682만 원,
관상동맥 우회 수술은 3,524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대 주요 치료비로는 비례형과 정액형으로 나뉘는데요. 정액형은 뇌혈관, 심혈관 치료 시 가입 금액에 따라 1,000만 원에서 혹은 2천만 원까지 진단비처럼 연 1회씩 최대 10년까지 지급이 됩니다. 비례형은 연간 발생한 치료비가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구간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연간 1회씩 총 10년간 지급됩니다. 이 또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를 준비하는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큰 금액에 따른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심장 수술이 3,682만 원이요. 야, 너무나 비싼 금액인 것 같습니다. 역시 보험은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맞습니다. 요즘에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더라도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치료하고 완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프거나 다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병원과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혈관도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장기나 뼈 같은 경우는 이식이나 수술을 통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혈관은 어떻게 통째로 갈아 끼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누구나 나이 들어가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저는 사실 혈관 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이렇게 혈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챙기는 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나 고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그 1년에 한두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네. 보험은 첫 번째로 보험료가 합리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되고 진단비를 기본으로 하시되 수술비도 꼭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많은 질병들이 초기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보험이 너무 예전 보험이어서 혹은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서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로 정작 필요할 때 보상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 가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오늘 또 목이 많이 아프신데 이렇게 좋은 내용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해 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간병보험, 보장 분석, 그리고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